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강원 철원과 충남 천안, 전남 나주 농장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추가로 검출됐습니다. 살충제가 검출되지 않은 농장의 달걀들은 오늘부터 마트에서 판매가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에선 달걀 판매량이 뚝 떨어지고 각급 학교 급식에선 달걀 사용이 중단됐습니다. 친환경 인증받은 농장에서도 검출되지 말아야 할 살충제가 잇따라 검출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제도 관리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소비자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파문을 통해 양계농장 살충제 사용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금지 성분이 들었는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살충제를 달걀 깃털이 젖을 정도로 뿌렸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피해 가족을 만나 정부를 대표해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진실 규명과 함께 미수습자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북한으로 치닫던 북미 간 대치가 조정 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미 국무부가 대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화 여부는 김정은에게 있다며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주는 아동수당을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연금도 3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지급하기로 하는 등 일자리 복지 공약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리터당 2,000원이 넘는 비싼 주유소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들이 길게 줄을 설 정도로 몰리고 있습니다. 주유소와 기사들이 서로 이익을 챙기며 공생하는 현장을 기동 취재했습니다. 미국에서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폭력 시위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맞불 시위대에도 책임이 있다고 말해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극우 진영은 즉각 환영했고 미국 언론들은 민주주의의 위기라며 비난했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살충제 달걀이 오늘도 농장 4곳에서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어제 경기도에 이어 오늘은 강원과 충남 그리고 전남에서 확인됐습니다. 또 농장뿐 아니라 대형마트에 유통되고 있는 달걀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나와 식약처가 전량 폐기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첫 소식 유덕기 기자입니다. 강원도 철원의 산란계 농장입니다. 이 농장 달걀에서 살충제인 피프로닐이 킬로그램당 0.056mg, 국제 기준치보다 2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달걀에 써서는 안 되지만 진드기를 없애려고 사용했다는 겁니다. 다른데 이제 양계장도 그거를 사용해가지고 단위가 많아요. 그게 잘 듣는다고 그래 놓으니까는 쓴 거예요. 이곳은 알 낳는 닭 5만 5천 마리를 키우는 농가인데 하루 유통되는 달걀 개수만 약 3만 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 양주, 충남 천안, 전남 나주 농장에서도 살충제인 비펜트린이 검출됐습니다. 비펜트린은 달걀 사용 가능하나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달걀은 전국 6농장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천안과 나주 농장 달걀은 시중에서 친환경 달걀로 유통되다 적발됐습니다. 제품 이름은 신선대란 홈플러스 부자 특란이었습니다. 식약처는 두 제품을 회수해 전량 폐기할 방침입니다. 농식품부는 대형 농장을 중심으로 달걀 유통 물량의 25%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하고 문제가 없는 달걀은 유통을 재개했습니다. 금일 저녁까지 해서 검사를 다 완료해서 내일 80% 정도를 시중 유통시키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부는 또 살충제 달걀을 사용한 가공식품도 전량 수거해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이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가들은 해충 박멸에 효과가 좋다는 말만 듣고 썼을 뿐 금지 성분이 거기에 들어있는지는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전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살충제를 직접 달걀에 뿌렸다고도 말했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사용 금지 살충제인 피프로닐이 검출된 두 농가는 모두 한 동물약품업체에서 살충제를 구입했습니다. 이 업체가 진드기 박멸 효과가 좋은 살충제를 판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여러 농가가 구입했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 산란계 농장에 살충제를 팔았던 업체는 문제가 불거진 뒤 현재는 이렇게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해당 농가는 살충 효과만 따졌을 뿐 금지 성분이 섞였는지 몰랐고 어떻게 뿌려야 안전한지도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그게 잘 듣는다니까 그냥 우리는 사서 그거 뿌린 것뿐이지. 살충제를 얼마의 농도로 희석해 사용했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허용된 약품이라도 닭에 직접 뿌려서는 안 되는데 농가들은 살충제를 닭에 직접 분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분무기 사용은 닭한테 뿌리는 방식으로. 지난 4월 한 시민단체는 양계 농가가 살충제를 관행적으로 뿌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당국에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사전 경고를 무시한 정부가 뒤늦게 모든 책임을 농가에만 돌리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네, 그럼 이 문제의 달걀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 달걀 껍데기에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살충제 성분이 어제 처음 나온 경기도 남양주 농장의 달걀 껍데기에는 08마리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서 08은 지역 코드로 이 농장이 경기도에 있다는 뜻입니다. 지역 전화번호처럼 서울은 01, 강원은 09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뒤에 마리가 농장 이름입니다. 이 농장 이름은 영문과 숫자로 표기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경기도 광주 농장은 08LSH라고 써 있습니다. 또 오늘 추가로 살충제 성분이 확인된 달걀은 영구 지현, 08 신선 농장 아래 보이는 이런 표기들입니다. 식약처는 집에 사놓은 달걀 가운데 이런 표기가 있는 달걀이 있으면 먹지 말고 환불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달걀 표기법은 판정이라는 글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달걀은 달걀의 신선도와 청결도 평가를 거친 등급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판장이란 글자 옆으로 두 줄의 정보가 있는데 윗줄에는 지역 코드와 농장 코드가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생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살충제 달걀은 껍데기뿐 아니라 알에서도 금지 성분이 검출됩니다. 특히 흰자와 노른자는 껍데기보다 그 잔류 기간이 길어서 보름 넘게 살충제 성분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소식은 장선희 기자입니다. 당국은 전국의 산란계 농장에서 무작위로 달걀 10개씩을 뽑아 검사하고 있습니다. 껍데기를 제거하고 흰자와 노른자를 잘 섞어 살충제 잔류 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살충제 성분이 나왔다는 건 껍데기가 아닌 흰자와 노른자가 문제라는 겁니다. 살충제가 달걀 껍데기에 닿아서가 아니라 달걀 몸에 흡수돼 달걀로 나왔다는 증거입니다. 흡수된 거는 혈류를 타고 가서 근데 동물은 개나 닭은 땀샘이 없으니까 지방이라든가 이런 데 축적이 되잖아요. 거기서 혈류를 타고 산란 장기까지 계란으로 갈 텐데. 한국소비자연맹이 한 대학교와 공동으로 실험한 결과를 보면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을 달걀 몸에 직접 뿌린 결과 달걀 껍데기와 알에서 동시에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껍데기에선 살포 8일 이후로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알에서는 15일이 지났는데도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달걀을 낳아놓고 나면 한 번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달걀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15일차까지도 생산되는 달걀에서 검출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덜란드 식품당국은 살충제 달걀은 익히더라도 피프로닐의 90%가 달걀 노른자에 남아있다고 경고했습니다. SBS 장선입니다. 소비자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는 점은 혹시 살충제 달걀을 먹었을 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또 그 달걀로 만든 가공식품은 먹어도 괜찮은지 이런 부분입니다. 수의학 박사 출신인 한세연 기자가 살충제 달걀에 관한 궁금증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검출된 살충제는 우리 건강을 해칠 만큼 위험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다입니다. 독성 전문가들이 일상생활에서 피프노닐을 피부 등에 직접 접촉한 사람들의 건강을 확인해봤더니 10명 중 9명꼴로 건강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두통과 현기증이 가장 많았고 눈과 소화기, 호흡기 피부 질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WHO는 피프노닐에 장기간 노출되면 간과 갑상선 등이 손상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살충제 성분을 달걀로 먹었을 땐 얼마나 위험할까요?
위험한 건 맞지만 건강한 성인이라면 지나치게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남양주에서 검출된 피프노릴은 국제 허용 기준보다 1.8배가량 높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심각한 급성 독성을 유발하려면 훨씬 더 많은 양의 살충제 성분을 먹어야 합니다. 달걀 한 개가 약 50g인 정도인 걸 감안하면 달걀 한 개인 이 정도 양의 피프노릴이 있는 셈인데 60kg인 성인은 오염된 달걀 300개가량을 한꺼번에 먹어야 독성 반응이 나타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어린이의 경우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10kg인 어린이는 몸집이 작아 오염된 계란 한 개만 먹어도 WHO가 정한 1일 섭취 허용량에 근접하게 됩니다. 살충제가 몸 밖으로 빠지는데 약 2주일 정도 걸리는 만큼 계란을 매일 먹으면 살충제가 몸에 쌓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계란은 즐겨 찾는 음식인 만큼 주의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자, 그럼 익히거나 조리해 먹으면 어떨까요? 익혀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와 같은 바이러스는 가열하면 죽지만 살충제는 화학물질이라 가열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와플이나 과자 등 계란으로 만든 음식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당국의 철저한 확인과 소비자 주의가 필요합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네, 오늘 정부 1차 조사 결과 문제가 없는 걸로 확인된 농가의 달걀은 다시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대형마트와 편의점들은 판매 중단 조치 하루 만에 다시 달걀을 매장에 내놨습니다. 소비자 반응은 어떤지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곽상은 기자. 네,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 텅 비었던 곳에 다시 달걀이 쌓여 있는데 언제쯤 다시 판매가 시작된 건가요? 이곳 매장에서 달걀 판매가 재개된 건 오늘 오후 2시쯤부터입니다. 소비자 불안을 의식해서 이렇게 매대 앞에는 커다랗게 살충제 성분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상품이란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오늘 이곳 매장에 새로 풀린 달걀은 800판 정도인데요. 이 가운데 380판 정도가 현재 팔려나갔습니다. 평소 매출과 비교하면은 45%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만난 소비자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고 이미 구입한 달걀에 대한 취소 문의, 환불 문의도 종일 이어졌습니다. 줄일 수는 있는데 아주 안 먹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먹으면서도 좀 불안하긴 하죠. 모르고 먹었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알고 나니까 안 먹게 되고 아이들도 걱정되고.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다른 대형마트와 일부 슈퍼마켓, 편의점도 속속 달걀 판매를 재개했는데요. 모두 정보조사 결과 거래하는 농장의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일부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홈플러스는 현재 판매를 재개하지 않고 문제가 된 달걀에 대해선 환불해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안전성 검사가 끝나는 대로 달걀 판매를 재개하는 유통업체들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지만 소비자들의 불안을 씻어내기엔 아직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살충제 달걀 파동으로 전국의 학교에선 달걀 급식이 중단됐습니다. 달걀을 많이 사용하는 식당과 제빵, 제과업체는 달걀 수급 걱정에 소비자 불안감까지 떠안아야 하는 처지입니다. 정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치찌개와 달걀말이가 주 메뉴인 서울 중구의 한 식당. 살충제 파동으로 어제 하루 달걀을 살 수 없었지만 오늘은 점심시간 영업 전에 다행히 달걀 10판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전국 곳곳에서 살충제 성분이 추가로 검출됐다는 소식에 달걀 메뉴를 계속 내놓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지난번 파동 때도 그랬고 계란 수급이 어려워지면 가격 인상이 되면 더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메뉴에서 제외하는 게 아마도 수순이 되겠죠. 하루 100톤 이상의 액상 달걀로 빵과 과자를 만드는 이 공장은 거래하는 농가의 달걀은 안전하다는 당국의 확인서를 받고 한시름 놓았습니다. 당분간 제품 생산에는 문제가 없지만 달걀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판매 감소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열심히 위생적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소비자께서 어떤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야 되는데 빨리 좀 해소될 수 있게끔 정부에서도 좀 안정적인 정책을 좀 펴주셨으면 좋겠고. 전국 시도교육청은 개학을 맞은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급식에 달걀 사용을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급식에 달걀을 쓸 경우 검사 결과 적합하다는 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그동안 친환경이라고 표기된 달걀 많이 보셨죠? 무항생제나 유기축산으로 인증을 받으면 이 친환경 표기를 할 수 있는데 일정 기간 항생제를 쓰지 않거나 인위적인 첨가물 없이 사육해야 하며 당연히 살충제를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적발된 6곳 가운데 5곳이 친환경 인증 농장이었고 심지어 나주의 한 농장에선 기준치의 21배에 달하는 비펜트린이 검출됐습니다. 구멍 뚫린 친환경 인증제 노유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살충제 성분 중 하나인 비펜트린이 초과 검출된 농장입니다. 관리가 너무 안 되니까 그쪽에다 좀 살짝 뿌리신 것 같아요. 그걸 닭에다 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닭의 계란에 이상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장이지만 살충제를 써도 아무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친환경 인증은 정부가 아닌 민간기관이 내줍니다. 정부는 인증기관들에 대한 관리만 하는 구조입니다. 이렇다 보니 실제 친환경 농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정부로서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무항생제 인증 농가라도 수의사 처방만 받으면 항생제를 써도 무항생제 인증 자격을 지킬 수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이 있으면 유기축산 농가는 연간 최고 3천만 원씩 5년 동안, 무항생제 농가는 연간 최고 2천만 원씩을 3년 동안 지원받습니다. 농가 입장에선 인증을 받아두는 게 유리합니다. 실제 대형 산란계 농장의 73%인 780곳이 이처럼 친환경 인증을 받아 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정부는 관리 감독에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SBS 노유진입니다. 이번 파동은 산란계 농가들이 이번 여름 유난히 기승을 부렸던 닭 진드기를 잡기 위해 금지된 살충제를 쓰다 벌어진 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농가는 효과가 센 제품을 원했고 농약 판매업소는 달게는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를 판매했습니다. 보도에 손형환 기자입니다.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이 나온 경기도 남양주의 양계 농가입니다. 작업자들이 축사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올여름 폭염 탓인지 농장에 닭 진드기가 기승을 부렸다고 말합니다. 기존에 쓰던 약품으론 퇴치가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닭들이 진드기가 많으면 굉장히 안 좋아요. 폐사율 높아지고 면역력 떨어져서 나오는 게 못해지고. 사정이 이렇다 보니 농민들은 효과가 센 살충제를 찾게 됐습니다. 근처의 한 동물약품 판매소에서 살충제 구매를 문의해봤습니다. 이런 현재가 문제가 되겠는 거야.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하지 마시고. 동물약품 중 수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항생제와는 달리 살충제는 필요한 농민 누구나 구입할 수 있습니다. 사용이 금지된 피프로닐 성분의 살충제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실제로 포천시 소재의 한 동물약품 판매소는 철원과 양주, 포천 등 모두 4개 농장에 피프로닐 살충제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업체는 당국의 허가 없이 수입업체를 통해 약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게까지 그렇게 문제가 될 거라고 또 생각을 못하고 전문가만 가서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프로닐 성분은 국내에서 제초제나 반려견용 살충제 등으로만 일부 허가가 난 상태입니다. 특히 이런 제품들은 인터넷을 통한 해외 직구도 가능해 무분별한 사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비좁은 닭장도 꼽히고 있습니다. 빽빽하게 닭을 모아 키우다 보니 닭이 스스로 진드기를 쫓아낼 수 없었고 결국 일부 농장에서 살충제라는 손쉬운 방법을 선택해왔다는 겁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살충제 성분이 추가로 검출된 경기도 양주시의 한 양계장. 닭장 한 칸에 닭 3마리가 뒤엉켜 있습니다. 한 칸의 면적은 가로 세로 30cm 정도. A4 용지보다 조금 큰 면적에서 닭이 옴짝달싹 못하고 있습니다. 닭 23,000마리가 이런 방식으로 사육됩니다. 닭은 야생 상태에선 땅에 몸을 문질러 몸에 붙은 진드기를 떼냅니다. 이른바 흙 목욕인데 밀집 사육에선 꿈도 꿀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농가는 살충제에 의존하게 됩니다. 살충제를 뿌리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살충제를 뿌릴 때는 닭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켜야 하는데 그냥 뿌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수만 마리의 닭을 한 번에 이동시킬 만한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축사가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에서는 소독약이나 물 청소를 가지고 닭이나 와그모를 얼마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너무 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농식품부는 이번 사태가 정리되면 양계 농가들을 대상으로 소독 방식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국회는 국내 달걀은 안전하다고 했던 식약처장을 불러 국민을 속인 부실한 관리였다며 질타했습니다. 정부 여당과 청와대는 범정부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강청원 기자입니다. 불과 엿새 전 국내에는 살충제 달걀 문제가 없다고 했던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처장이 태연하게 기자간담회에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고 국민을 속인 겁니다. 최소한 유감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당 의원들도 지난 3년간 달걀 잔류농약 검사가 전무했다며 허술한 관리 감독을 꼬집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전수조사해서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 만들어라 얘기했는데 지난 1년 동안 이루어진 게 뭐가 있습니까? 야당의 잦은 사퇴 요구까지 이어졌고 유 처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식약처장으로서 현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드립니다. 정부 여당과 청와대는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살충제 성분이 나온 달걀과 가공식품은 기준치와 관계없이 전량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그 기준치 이하가 나왔을지라도 국민 안전 목고리를 위해서 회수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무부처가 농식품부와 식약처로 이원화된 상황을 지적하며 총리가 범정부적으로 종합관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가장 정확하고 정직한 설명을 통해 국민이 불필요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피해자 가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위로했습니다. 정부를 대표해 머리 숙여 사과한다며 진실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유미 기자입니다. 세월호 피해자 가족 200여 명 앞에 선 문재인 대통령은 눈시울을 붉힌 채 세월호를 늘 기억하고 있었단 말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정부가 국민 편가르기로 유가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줬다면서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습니다. 늦었지만 정부를 대표해서 머리 숙여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사고 원인과 선체 인양 지연 이유 같은 의혹들을 일일이 언급했습니다. 그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는 동안 청와대는 뭘 하고 있었던 것인지, 너무나 당연한 진상규명을 왜 그렇게 회피하고 외면했던 것인지 국민들은 지금도 잘 알지 못합니다. 참사의 진실을 반드시 규명하겠다며 국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바라는 대로 2기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가 특별법을 통과시켜달라고 협조를 당부한 겁니다. 가족들은 선체를 안전체험장으로 활용하고 안산 추모공원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안산은 4.16 안전공원의 건립을 통해 안전생명의 교육도시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가족들은 세월호를 잊지 말아달라는 의미로 희생자들의 생전 이야기를 담은 책과 보석함을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극한으로 치닫던 북미 간 대치가 조정 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미 국무부가 대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화 여부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달려있다며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손성민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행태를 지켜보겠다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이 전해진 이후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대화를 통한 해법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공이 김 위원장에게 넘어가 있다는 점 역시 분명히 했습니다. We continue to be interested in finding a way to get to dialogue, but that's up to him. 괌을 공격하면 곧바로 전쟁이라던 매티스 국방장관도 원론적인 발언으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Here in the Pentagon, we are part of the Sentinels for our nation, and we stand ready to defend our nation. 추가 브리핑에선 북미 대화의 구체적 조건이 제시됐습니다. 북한이 괌에 미사일을 쏘지 않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며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요구했습니다.
if my child were to say, hey, mom, if I don't steal this cookie, will you then give me television? No, the answer is no. 이런 가운데서도 국무부는 북한을 16년째 종교의 자유가 없는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했고 미국과 중국 군 수뇌부가 베이징에서 양국 합참 간 군사협력 강화 방안에 합의하는 등 대북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 모두 공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숨고르기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대화의 결정적 계기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석민입니다. 미국의 태도를 지켜보겠다고 했던 북한은 오늘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평양에선 내부 행사가 한창인데 좀 더 시간을 갖고 행동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정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동신문은 오늘도 유엔 결의안을 배격하는 각 지역별 집회 소식을 사진과 함께 보도했습니다. 지역별 집회에 이어 기관별 집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제가 감히 손불질을 해댄다면 경야는 김정은 원수님의 아들, 딸답게 송춘도 생명도 다 바쳐갈 굳은 의지를 가다듬으며 고리를 행진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행태를 지켜보겠다는 김정은의 발언 이후 북한은 오늘 괌 포위 사격 계획과 관련해 추가 입장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행동에 따라 중대 결단을 하겠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대신 백두산과 평양 등지에서 김일성 일가 3대를 찬양하는 이른바 백두산 유인 칭송대회를 여는 등 우상화 행사에 주력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다음 주 을지 훈련에 맞춰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북한 미사일 기지와 함께 북한 잠수함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연합 훈련에도 미국 항공모함이 참가할 예정이어서 북한의 위협이나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군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서울 용산에 있는 한 주유소입니다. 검정색 고급 승용차들이 기름을 넣기 위해서 매일같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자, 판매 가격을 보면 일반 휘발유 가격보다 훨씬 비싼 2,000원이 넘어갑니다. 다른 주유소보다 600원 정도 더 비싼데도 서로 기름을 넣으려고 이렇게 줄을 서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기동 취재 조기호 기자입니다. 새벽 5시 주유소 불이 켜지자마자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줄줄이 들어옵니다. 하나같이 번호판에 허나, 하, 호등이 새겨진 임대 차량입니다. 날마다 이런 진풍경이 벌어지는데 이 차들의 정체는 뭘까? 들어오신 차들은 다 법인 차량들입니다. 그리고 운전자들 모두가 차주가 아닌 그 수행 기사님들. 지켜봤더니 주유 과정에 몇 가지 일정한 패턴이 보입니다. 기사들이 주유소 관계자에게 손가락으로 수신호를 보내고 휴지와 영수증을 건네봤는데 그 사이에 현금이 들어있습니다. 일단 손가락으로 2개, 3개 표시는 그게 2만, 3만을 가리키는 거죠. 네, 그럼 이제 기름을 5만 원어치 넣어달라, 3만 원어치 넣어달라 이런 말인가요? 아닙니다. 일종의 카드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0만 원을 일단 결제를 했으면 실제 들어가는 금액은 5만 원. 나머지 5만 원에 대해서 현금으로 그 수행기사님한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주유소 직원과 기사들 간에 주황색 카드를 주고받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리터당 50원에서 200원까지 이 주유소에서만 포인트가 적립되는 카드입니다. 컴퓨터가 그 포인트 적립되는 컴퓨터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이제 그 포인트를 모아서 최소 70만, 80, 거의 100만 원 가까이를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찾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현금으로. 카드 결제액을 늘려 현금으로 돌려받는 이른바 카드깡에 적립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돌려받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주유소를 찾는 차량의 소속 법인을 취재한 결과 우리은행 차량이 가장 많이 보였고 SK, 한화, CJ, 대한제분 등 국내 주요 기업의 임원 업무 차량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카드깡이나 이런 포인트 적립하시는 거 아니세요? 이 주유소를 찾는 차량 가운데는 정부의 관용차도 있었습니다. 한 정부 부처 차관의 관용 차량입니다. 카드깡과 포인트 적립은 물론 휘발유 자체를 빼돌리기도 했다고 주유소 전 직원은 말합니다. 그 보관 주유권을 가지고 가셔서 놔뒀다가 나중에
이제 그 보관 주유권으로 본인 차에 주유하는 방식이죠. 또 다른 차관급 기관장의 관용 차량은 포인트를 적립한 뒤 현금과 바꿨다고 말합니다. 주유소와 기사들의 이런 거래가 가능한 건 유난히 비싼 이 주유소의 기름값 때문입니다. 평균가보다 600원 정도 올려받아서 수익의 일부를 기사들에게 돌려주는 셈입니다. 주유소 측은 손님을 끌기 위한 마케팅 차원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운전기사들의 부수입 챙기기에 대해 해당 회사나 정부 부처는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입니다. 이런 사실이 있냐라고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쪽 부서에서는 이걸 만약에 이 정부상으로만 봤을 때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걸 들은 상태고 다만 이들은 주유 방식 등 차량 운행 관리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조교입니다. 불우 아동을 돕는다면서 기부금을 걷어간 뒤에 호화 생활을 즐긴 기부단체 지난주 보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 기부금을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한 사람들의 경우 속은 것도 분한데 남은 할부금도 계속 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6살 김모 씨는 지난주 뉴스를 보다 눈을 의심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매달 3만 원씩 후원해 오던 기부단체가 기부금을 유용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겁니다. 이 단체는 전화로 불우아동을 도와달라며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권유했습니다. 카드를 하시게 되면 바로 해지가 가능하고 제일 편한 방법이 그거다. 그래가지고 속았다고 생각하고 1년이나 남은 할부 결제를 취소하려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할부거래법에 의해서 서량전에는 안 되는 부분이고 기부 자체가 상대에 대한 소송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카드사가 이미 해당 단체에 1년 6개월치 기부금을 지급한 데다 기부자들은 교육 콘텐츠를 구매한 걸로 돼 있었던 겁니다. 유일한 해결 방법은 기부단체가 돈을 환불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지만 단체의 주요 인사는 구속됐고 기부금도 행방이 묘연한 상황입니다. 피해자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개설 나흘 만에 1,200여 명이 모였습니다. 보지도 않으려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볼 때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속이 상할 것 같아요. 금융위원회는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우기가 시작되면서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 곳들이 있습니다. 폭우로 대규모 산사태가 일어난 서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에선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이 1,000명을 넘어섰고 또 남아시아에서도 폭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혜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시커먼 부유물이 뒤섞인 강물이 도심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흘러내려옵니다. 길 이름이 적힌 안내판도 나무와 건물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중국 남부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소수민족 장족의 거주지인 광시성에서만 6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중국과 국경을 맞댄 네팔의 폭우 피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네팔 남부 테라이 지방에선 나흘간 내린 폭우로 공항 활주로가 물에 잠겼고 수백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2만 6천여 명의 인력과 코끼리까지 구조에 총동원됐지만 네팔 당국이 확인한 사망자 숫자는 벌써 115명을 넘어섰습니다. 인접 국가인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도 홍수와 산사태로 최소 100명이 숨졌고 80만 명에 가까운 이재민이 대피소로 이동했습니다. 폭우에 이은 대규모 산사태로 최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서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서는 벌써 400여 명이 숨졌고 실종자 수는 6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번 산사태는 최근 20년간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자연재해 가운데 최악의 참사가 될 거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SBS 이혜미입니다. 미국에서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폭력 시위에서 시작된 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태를 진정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현재 언론들은 민주주의의 위기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뉴욕에서 최대식 특파원입니다. 미 남북전쟁 당시 흑인 노예제를 지지했던 남부연합군 병사의 동상에 노란 밧줄이 걸립니다. 시위대들은 곧바로 밧줄을 당겨 동상을 넘어뜨린 뒤 발길질까지 해댑니다. This is not some fringe, radical group, but these are people, everyday people saying that our state should not be represented by white supremacy and hatred. 백인 우월주의 단체에 맞서 미 전역에서 인종차별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철거하려는 움직임이 거센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백인 우월주의에 힘을 실어주는 양비론을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I think there's blame on both sides. You look at both sides, and you don't have any doubt about it either. 샬럿츠빌 참사 당일 여러 편의 증오와 폭력이라는 표현으로 여론의 문매를 맞은 뒤 인종차별은 악이라며 백인 우월주의를 직접 비판했다가 다시 입장을 바꾼 겁니다. 극우 진영은 즉각 환영했습니다. KKK의 전 대표는 정직하고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한 데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이번 주말 미 전역에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종의 용광로로 불리는 미국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모양새 미 언론들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최대식입니다. 요즘 최고 기온이 36도가 넘는 타이완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나 전체 가구의 3분의 2 정도인 820여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타이완 집권당이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 때문에 이번 전전 사태가 일어났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편상욱 특파원입니다. 캄캄해진 백화점에서 고객들이 멈춰버린 에스컬레이터 위를 걸어서 내려옵니다. 타이완 전역에선 730명 넘는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갇혔습니다. 퇴근길 신호등마저 꺼져버려 도로에선 대혼란이 벌어졌습니다. 대정전은 어제 오후 4시 51분 LNG를 연료로 하는 타이완 최대의 화력발전소가 가동을 멈추면서 시작됐습니다. 작동 오류로 6개의 발전기가 갑자기 멈춰서자 400만 킬로와트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타이완 전력공사는 순차적으로 전력 공급을 제한해 전체 가구 수의 3분의 2 가까운 828만 가구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최고 36도를 넘는 폭염 속에 밤이 되면서 거리는 암흑천지로 변했습니다. 이런 대혼란이 5시간 가까이 이어졌고 밤 9시 40분쯤 전력 공급이 재개됐습니다. 책임을 지고 주무장관인 경제부장이 즉각 사표를 냈지만 야당은 집권 민진당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진당이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 예비율이 낮아진 것이 대정전 사태를 불렀다는 겁니다. 하지만 차이잉원 총통은 전력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였다며 탈원전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혀 이번 사태를 둘러싼 타이완 정치권의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편상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아침 전남 영광에서 농약 살포 작업을 하던 헬리콥터가 추락했습니다. 비행 고도를 낮춰서 작업을 하다 전봇대 지지선에 걸린 겁니다. KBC 최선길 기자입니다. 농약 살포용 헬기 한 대가 논 한가운데 처박혀 있습니다. 헬기 잔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전봇대의 전깃줄 지지선은 끊어져 있습니다. 전남의 한 항공방재 업체가 운행하던 헬기가 추락한 현장입니다. 안 뜨니까 일단 뜨지. 탕탕 아이고 이 사고다. 사고 헬기는 농약 살포 작업을 하다가 전기 지지줄에 걸려 이곳 논바닥으로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농약 살포를 위해 무리하게 비행 고도를 낮추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지러워하잖아요. 잘 안 보여요, 기존사 입장에서. 날씨도 흐리잖아요. 그렇죠, 안 보여요. 그리고 이런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게 낮은 고도로 비행하다 보면. 이 사고로 조종사 47살 신모 씨가 크게 다쳤으나 마을 주민이 신속히 구조에 나서 생명을 구했습니다. 하고 약을 뿌리고 오는 상태에서 그냥 느닷없이 걸려가지고 다다닥 딱 쏘나버려요. 그대로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기 쫓아나갔죠. 쫓아나가서 그냥 그대로 그냥 이렇게 얻고 나왔어. 영광에서는 지난해 7월에도 농약 살포용 헬기가 전선에 걸리는 사고가 났고 지난 2011년에는 보성에서 역시 농약을 살포하던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가 숨졌습니다. KBC
최선길입니다. 정부 여당이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제도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복지 일자리 정책부터 시작해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겁니다. 김용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0세 갓난아기부터 5세 아동까지 월 10만 원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이 공약 그대로 아동수당이 도입됩니다. 보호자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만 5세 이하 아동 한 명당 매달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출생부터 만 6세가 되기 한 달 전까지 최장 6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253만 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합니다. 소요 재원은 2018년에 1조 5천억입니다. 정부 여당은 기초연금 인상 시기도 내년 4월로 못 박았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최대 20만 6천 원씩 주던 것을 내년엔 25만 원으로 2021년 4월엔 3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입니다. 일자리 안정기금도 신설해 영세 중소기업 등에 4조 원 이상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출범 100일을 맞아 문재인표 복지 일자리 정책을 시작으로 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정책 개혁 과제 대부분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실행된다는 점에서 당장 다음 달 정기국회부터 야당과의 힘겨루기가 불가피합니다. SBS 김용태입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지난 2월 MBC 사장 후보자를 면접하는 자리에서 노조 소속 인사들을 업무에서 배제하라고 종용하는 내용의 속기록이 공개됐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언론노조 MBC 본부가 공개한 지난 2월 MBC 사장 면접 당시 속기록입니다.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은 언론노조 소속 조합원들을 유휴 인력, 잔여 인력이라고 표현하며 이들을 앵커로 안 내세우고 중요한 리포트도 안 시킬 방법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사장 후보였던 권재홍 당시 부사장은 뉴스데스크를 하는 기자 90%가 비노조원이거나 경력 기자라며 검찰팀에 노조원이 없어 이상한 기사가 나오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당시 여권 성향 이사는 박정희 대통령도 사람을 잘 써서 여기까지 왔다며 자신들이 우려하지 않을 만한 사람이 MBC 내에 많이 있냐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역시 사장 후보였던 김장겸 현 사장은 자신은 사람을 쓸 때 과거 히스토리를 주로 본다고 대답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고 자백했습니다.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실행을 공모하고 점검했습니다. 이는 범죄 행위입니다. 노조원들은 실제 노조 활동을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업무를 지시를 하긴 했는데 실제로 지시만 있었을 뿐 업무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끼리는 그냥 수용소, 수감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MBC 사측은 이에 대해 특별히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언론노조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에 대해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광복절 경축사를 계기로 정치권에서 건국 시점을 둘러싼 공방이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수립 시기를 언제로 봐야 하냐는 건데 역사 논쟁이 정치적 이념 논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문준무 기자입니다. 1919년 4월 13일 민족지사들의 거점이던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습니다. 26년 만에 찾아온 광복, 남한 단독의 총선과 초대 이승만 대통령 선출을 거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간 보수 진영에선 국가의 3요소인 국민, 영토, 주권을 다 갖춘 1948년을 건국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반면 진보 진영은 우리 헌법이 상하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며 1919년 건국론을 지지해왔습니다.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남한 단독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건 북한을 의식하는 겁니다. 1948년도 8.15를
단독 정부 수립을 이제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 여당은 1919년 임시정부 법통을 부인하는 건 헌법을 부정하는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위헌적 주장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쿠데타 세력의 후예이며 항일 투쟁을 폄훼하는 세력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일 뿐입니다. 여야 모두 건국절 논란을 통해 지지층 결집을 노리면서 역사 논쟁이 이념 논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SBS 문주모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주한미군의 전술핵을 우리나라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북미 간 군사적 긴장이 커진 가운데 핵 무장론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북한이 이미 깬 만큼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게 안보를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만 지난 수십 년 동안에 북한에 속아왔으면서 비핵화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이제 사실상 무의미한 일이 되지 않았나. 지난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으로 주한미군의 전술핵이 철수한 지 26년 만에 핵무장론을 공론화한 겁니다. 바른정당은 핵 공유 카드를 꺼냈습니다. 핵무기를 우리 영토 내에 들여와 주변국과 마찰을 빚는 대신 미군이 보유한 전략 핵무기에 대한 공동 운영권을 갖자는 겁니다. 두 보수 정당의 핵무장 카드는 안보 위기 속에 높아진 우호 여론에 기대 전국 주도권을 쥐려는 포석으로도 읽힙니다. 여당은 위험천만한 주장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기정사실화하는 자기 모순에 빠지는 셈이란 겁니다. 전술핵 배치처럼 위험천만한 천둥 벌거숭이 같은 소리로 국민들 속을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는 우리 정부가 선을 긋고 있는 데다 미국의 군사 외교적 전략 수정을 필요로 해 현재로선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군사정권 시절 잔인한 고문 수사로 악명 높았던 남산 중앙정보부 분실 자리가 시민들을 위한 인권광장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이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부 독재 시절 중앙정보부 6구, 이른바 남산 분실은 아이 울음도 멈추게 할 정도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민청학년과 인혁당 사건 등 주요 정치 사건과 간첩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인혁당은 북한군의 지령에 따라 조직되고 활동한 반국가단체라고 밝혔습니다. 수많은 민주화 인사들이 지하 취조실에서 고문당하며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습니다. 수갑을 채우고 그 무릎 사이로 철봉을 낀단 말이에요. 얼굴에다가 이제 수건을 씌우고 그런 이제 물을 붓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그게 소위 말해서 통닭구이 물 고문이 되는 거지. 남산 분실은 지난 1995년부터 서울시 제2청사로 사용되다 지난해 8월 지상 3층 건물이 철거됐습니다. 그리고 악명 높던 지하 취조실이 해체되면서 중앙정보부 6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울시는 이 위에 빨간 우체통 모양의 전시실을, 주변 300제곱미터 공간엔 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과거에 그런 아팠던 공간은 우체통이 가지는 어떤 소통의 의미를 가지고 과거와 이런 소통한다는 의미로 전시실 지하에는 1층에서 내려다볼 수 있도록 당시 취조실을 재현하고 광장에는 중앙정보부 6국을 뜻하는 6개의 기둥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인권 침해로 얼룩졌던 공간은 1년 뒤면 인권과 과거의 아픔을 동시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으로 변신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SBS 이종훈입니다. 8월 들어 다시 맹타를 휘두르며 롯데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이대호 선수. 오늘 6년 만에 연타석 홈런까지 터뜨렸습니다.
당분간은 계속 우산이 필요합니다. 비를 뿌리는 저기압이 정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내일은 오늘보다는 비의 강도가 좀 강해집니다. 중부지방에 요란한 비가 집중되겠고 남부지방은 오늘처럼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간지방은 최고 100mm, 경기 북동부와 강원도는 20에서 70mm, 서울을 포함한 그 밖에 대부분 지방은 5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요.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는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조금 전부터 서울 지역에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밤에는 서해상의 저기압이 활성화되면서 내일도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은 28도 안팎으로 오늘만큼 선선하겠고요. 남부지방 광주의 낮 기온은 31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는 비구름이 중부지방에 머물겠고 남부지방은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번 살충제 달걀뿐 아니라 과거 AI나 구제역 파동 때도 가축이 몸을 움직이기조차 힘든 밀집 사육 방식이 문제로 지적됐었습니다. 생산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건강보다 결코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